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부동산 부문의 최대 전문가로 좀 알려져 계시는 우리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가볍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열 소장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빠숑으로 더 많이 알려져 계시죠? 네, 예, 맞습니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고점을 지나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네. 몇 개 구는 아직도 조정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만 서울 평균 가격으로 보면 확실히 이제 상승장을 맞이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팩트를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로 보십니까? 아니면 전고점 상황에 오고 다시 돌아갈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고품격 경제 방송에 초대해서 감사를 하고요. 아닙니다. 예, 저는 어차피 뭐 이렇게 거시 경제를 분석하거나 네. 시세를 전망하거나 이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 그대로 그냥 개별 수요 조사를 하는 담당 연구원이고, 네. 아까 마지 못한 제 소개를 잠깐 하고 시작하면, 네, 너무 좋습니다. 25년 동안 이제 리서치 회사에서 갤럽 비롯해서 지금 스마트튜브도 리서치 회사일 텐데 예. 건설사들 의뢰를 받아서 수요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렇죠. 특정 입지에 아파트가 분양을 하는데 분양이 될지, 예. 분양될 수요가 있는지, 또 분양이 된다고 하면은 분양가를 얼마큼 받을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조사를 제일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시장이 나빠도 수요 조사는 하고요, 시장이 좋아도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막 분양가를 더 얼마큼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조사할 것 같고, 시장이 네. 안 좋을 때는 이걸 분양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 아니면 분양가를 낮추면 분양이 되는지, 뭐 이런 조사들을 1년에 한 50건에서 100건씩 진행하다 예. 보니까 한 뭐 2,000건 가까운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노하우로 제가 뭐 칼럼을 쓰거나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하거나 뭐 제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전체 평균으로 보통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네. 전체 평균으로 제가 답변 드릴 능력은 없어요.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몇 프로 오른다 내린다. 근데 이제 일단 서울시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네. 신고가를 넘어간 아파트가 꽤 많습니다. 예. 그리고 신고가 가까이 온 아파트도 많고요. 네. 신고가랑 상관없이 지금도 조정되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서울이라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거는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섞여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예. 최근에 와서 신고가가 넘어간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좋은 입지, 상급 네. 입지, 그러니까 시세가 높은 입지에 신축들은 신고가를 대부분 다 넘었고요. 네. 일단 좀 구축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가까이 와 있고, 그리고 좀 이게 좀 나홀로 아파트거나 입지가 좀 떨어지거나 재건축 가능성이 없는 아파트들은 아직도 조정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형태가 섞여 있는데, 좋은 입지들은 이제 구축들도 신고가 가까이 와 있고, 좀 입지가 시세가 낮은 입지들은 구축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정 상태에 있다. 그렇게 네. 좀 정리해 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명확히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스마트튜브 출연하고 네. 하면서 저도 이제 경제 전망을 하다 보면 거시경제 일부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뭐 채권 시장 일부가 해당되니까 네. 저도 이제 그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23년 상반기까지는 조정장이라고 이제 부동산 시장도 의견을 드렸다가 3년부터 4년 중반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합 관망장, 그리고 이제 24년 하반기부터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어쨌든 평균 가격이 상승 반전하는 국면이다라고 의견을 드려 왔었어요. 그 채널 그 나왔던 방송 조회수도 네. 높았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들 많이 그래요? 달아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이제 그런 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조정되는 그러니까 모든 게 사이클을 그리잖아요. 모든 게 네. 거시경제도 그럼요. 주식도 네. 부동산도 네. 모든 게 사이클을 그리는데 그 사이클 상에서 24년 하반기부터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상승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일단은 소장님께서는 물론 이제 거시지표를 평균 가격을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집값이 뭐 상승한다 아니면 지금 상승하고 있다 계속 상승할 것이다 혹은 일시적인 상승이고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이 이게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 독자분들도 그래도 많이 혼란스러워하시겠죠. 그러니까 예. 소장님께서는 이런 관점에서 어떤 뷰를 갖고 계신지를 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냐면은 네. 저도 이제 콘텐츠 스마트 튜브 TV라고 하는 콘텐츠가 있는데 네. 아침 8시마다 라이브로 뉴스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뉴스 브리핑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아침에 나온 뉴스 헤드라인들이 있어요. 예. 근데 헤드라인만 보게 되면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좀 이게 과장된 것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재해석해 드리고 특히 네. 통계 같은 경우는 제가 통계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재해석을 해 드려요. 그러니까 모집단이 작은데 이게 뭐 전체 평균처럼 얘기하는 경우들도 네. 있고 특정 지역인데 전국처럼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잡아 드리는 이제 방송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냐면은 일단 궁극적으로 부동산 불패, 강남 불패, 모든 부동산은 오른다. 이거는 틀린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제 조건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지에 선호하는 아파트들은 단기적인 등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우상향을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모든 아파트가 우상향을 가고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수요가 많은 입지는 전국에 226개 시 군구가 있어요. 네. 강남구가 수요가 제일 많아요. 네. 강남구의 신축 아파트들은 하락할 가능성이 없어요. 네. 앞으로도. 네. 근데 이제 강남구의 그 모든 아파트가 다 올라가고 있느냐? 거의 90% 이상의 아파트는 올라가고 있는데 네. 10%는 10년 전 가격이나 똑같거나 심지어는 빠진 아파트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단기간 2, 3년 정도 비교하게 되면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이걸 맞출 수는 없는데 네. 10년 정도 중장기로 보게 되면 이거는 왜 이게 안 올랐는지 앞으로 올라갈 것인지 예측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면은 강남구의 10년 미만 입주한 지 10년 미만이 된 신축 아파트들은 예. 단기적인 등락까지는 모르겠어요. 내일 빠질 수도 있고 모레 빠질 수도 있는데 네. 5년 후, 10년 후에는 다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파트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들은. 근데 지난 10년 동안 올라가지 않았던 나홀로에다가 이게 아파트인지 아닌지 같은 겉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처럼 안 보이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아무리 강남이라 하더라도 올라가기 힘들고 그런 네. 것들은 일반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처럼 월세용으로 보통 활용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강남구는 그래도 이렇게 올라갈 아파트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최저가 지역이라고 하는 도봉구 같은 경우는 네. 많이 올라갈 아파트들보다는 올라가지 않은 아파트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네. 그러니까 같은 서울이라도 좀 지역 내라도 좀 다를 것 같고 이게 또 신축인지 여부 또 그 지역 내에서도 선호 입지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네. 다 쪼개서 봐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시세가 높다고 하는 지역들은 그런 아파트의 개수가 더 많은 것들이고 하위권들은 그런 아파트의 개수가 적은 것이고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네네. 제가 그러면 이제 조금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이제 말씀하시다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제 네. 소감인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네. 정말 집값이 반등했다라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겠지만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반등이야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인 거예요, 지금이.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평균 가격이 전국 기준으로 전국 평균 가격이 상승 반전했거나 서울시의 가격이 상승 반전한 모습을 놓고 이 평균 가격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집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동네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라고 여러분이 체감하신다면 평균 가격이 오르는데 나의 집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의 집을 제외한 나머지 집들은 그 평균보다 더 강하게 오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릴 땐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역시 이제 마이크로한 레벨로 들어갈 때 더 전문성이 많으시니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또 어제 오늘 사고 파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네. 주식은 어제 사고 오늘 팔고 할 수도 있지만 당일에 단타도 여러 번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조금은 아무리 단기로 봐도 한 2년으로만 일단 본다면 그렇죠. 단기적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래도 향후 2년 동안 그래도 오를 지역은 어디일까에 대한 견해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향후 2년 동안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요. 네. 그건 의미가 별로 없고요. 네네. 왜냐하면은 이게 수요가 결국 저는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요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살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수요층들이 어떻게 의사결정할지를 지역마다 다르고 네.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좀 제가 이제 하나의 좀 플로우로 말씀을 드릴 텐데 네네. 지금 2014년도 현재 오른 것은 대부분 다 실수요거든요. 실수요자들이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2021년도 대세 상승장, 2022년 대세 하락장과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때는 그냥 다 오르고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분석을 할 여지가 없었죠. 네. 2024년도는 조금 정상화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정상화가 된 것들을 보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투자자들은 안 들어왔다는 게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누가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명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실수요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은 2024년도에 왜 갑자기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거래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2021년도에는 너무 비쌌어요. 네. 너무 비싸서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네. 거래량이 몇 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게 평균 시세가 돼버린 것들이고요. 네. 2022년도, 2023년도는 특히 2022년도 하반기와 2023년도 상반기는 거래량이 적었어요. 네. 적은 상태에서 거래가 됐는데 급매물들만 거래된 거예요. 똑같이 거래량이 작은 상태에서 네. 급매물들만 거래가 되다 보니까 하락처럼 보이는 것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통계 분석할 때는 21년도하고 2022년도, 2023년도 상반기까지 통계는 다 지워버려요. 예. 거래량이 별 의미가 없어서. 아. 그래서 오히려 2020년도하고 2024년도를 붙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거의 그냥 수평선으로 조금 미세하게 인플레이션 반영하면서 오른 네. 그래프는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가 2021년도 거래량이 적었다고 말씀드렸고 2022년도, 2023년도 거래량이 적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릴게요. 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한 달에 아주 적을 때는 5천 건, 많을 때는 10,000건 정도 전후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2020년도까지는 정상적인 거래량이 나왔는데 2021년도부터 5천 건 미만으로 빠집니다. 2022년도에는 12월 달 같은 경우는 600건이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10,000건까지 가게 되면 20분의 1 토막이 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효한 통계가 아닌 거고 진짜 꼭 팔아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집을 분양받았는데 이 집 팔아서 잔금 받아서 분양 대금을 치러야 되는 급매물을 파셔야 되는 분들만 팔다 보니까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시장이에요. 네. 거래량은 적었습니다. 안 팔았다는 얘기고요. 안 팔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건 주식과 다르게 투자자들은 안 팔고 안 사도 되는데 이 아파트는 꼭 이사를 가야 돼요. 이게 좀 다른 수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싸게라도 파실 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분들만 팔렸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는 거래가 없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3년 동안 이사를 못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에 거래량이 터진 이유는 지금 6월 달 거래량이 7,400건이 나왔고 아마 7월 달 거래량은 10,000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면은 투자 수요 빼고 실수요로만 10,000건이면은 거의 완전히 폭등장이거든요. 그 정도 거래량이 나온 것. 근데 지금 투자자 없이 실수요들만 10,000건 가까이 나왔다는 얘기는 정말 수요가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이사 못 갔던 사람들이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행히 2022년도보다는 금리가 조금 내려오기도 했고 시세가 좀 조정된 것도 보기도 했고 반등되는 거 보니까 지금 뭐 살만한 가격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년치 예측을 못 한다는 이유는 실수요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투자 상품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계속 거래를 유지해 가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한 번 사면 특히 자가로 사게 되면은 11년을 소유합니다. 네. 이건 국토교통부 매년 조사하는 주거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와요. 딱 10년 8개월을 소유하거든요. 네. 그럼 11년 가정하면은 지금 산 사람들은 10년 동안 거래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년 동안 이상 못 갔던 사람들이 지금 폭발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거래량이 얼만큼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예측 못하겠다고 드린 말씀이 예. 시세가 빠지거나 등락하려면 거래량이 이어지면서 그것들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3년 동안 거래 못했던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이사를 가려고. 네. 그래서 이들은 지금 나온 매물들 족족 거래를 하고 있는 거라서 다행히 지금 급매물들 빠지고 정상값에서 거래되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폭등을 하는 이런 장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나 유지될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이 상황이 그냥 지속될 것 같고요. 네. 내년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11월 달, 12월 달에 많진 않아요. 네. 강동구 쪽에 입주 물량이 좀 있고 그다음에 내년 초에는 저 동부권 쪽에 입주 물량이 좀 있는데 그것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락할 분위기는 아닌데 예. 그렇다고 폭등을 하거나 뭐 그럴 분위기도 아니어서 네. 실거주 같은 경우는 그냥 정상적으로 물건 나오는 대로 협상해서 그냥 그만큼씩 올라가는 네. 그렇게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예. 폭등 아니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네. 강보합장으로의 전환으로 판단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사를 가셔야 될 모습이. 분들이 예. 지금 어차피 물건을 매도자가 조금 우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등장은 또 아니니까 네. 너무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도 없다라고 저도 의견을 드려왔는데 네. 소장님께서 워낙 또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신 책이 있잖아요. 서울 부동산 절대 원칙. 네네. 이 책에서도 CG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책에서도 뭐 강조를 해주셨지만 어쨌든 이 말씀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에 주목하라. 그러니까 네. 어떤 그래도 음. 지역, 그러니까
이게 오를지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이러한 근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이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서울은 네.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입지고 그것들에 대한 이제 미래를 쓴 게 2024, 2040년까지 미래를 쓴 게 서울 부동산 절대 원칙이고 네. 그 책 직전에 예.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맞아요. 책이 있어요. 그게 예. 이제 백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총론. 예. 그다음에 이제 각계 이제 그 강론으로 이제 서울, 인천 썼고 지금 올해 쓰는 게 경기도 책인데 네. 일단 그거는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만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네. 책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책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예. 이런 아파트를 선택하면은 평생 괜찮을 것이다라고 제안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너무 겁니다.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예요, 수요. 그럼 수요가 고정적으로 있는 지역들을 찾아야 되는데 서울이 일단 수요가 제일 많습니다. 지자체별로 보면은 경기도가 인구가 제일 많지만 저는 수요는 서울이 더 많다고 보는 것들이거든요. 네. 경기도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는 경기도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것도 서울 수요로 보자고 하는 것들이죠. 네. 결국은 서울은 집이 한정이 되어 있고 비싸다 보니까 서울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 중에서 경기도, 인천에서 선택을 하는 것뿐이니까 그것도 서울 수요로 본다라고 보면은 서울이 좋은 입지일 텐데 결국은 그럼 서울이 인기가 있는 이유를 찾아가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가장 큰 이유 딱 하나만 꼽아라. 예. 일자리예요. 아. 일자리. 일자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자리.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을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인천, 지방까지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 입지로 그 옆이 제일 좋고요, 당연히. 근데 네. 옆은 비싸니까 그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까지면은 절대 수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네. 돈이 있으면 그런 메인 일자리 옆에 살면 되고 예. 돈이 조금 부족하면은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망이 있는 입지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네. 거기다가 조금 이제 가족 단위로 사시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중요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결혼을 하면은 애가 태어나면은 네. 집안의 주도권이 아이로 바뀝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을 위한 환경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거기다 네. 교육 환경. 그래서 그 세 가지 일자리, 교통, 교육 환경 요 세 가지만 있으면은 전국 어디다 투자하셔도 실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디가 더 많이 오르고 덜 오르고 이 차이지. 근데 요 세 가지가 빠지게 된 집지들부터는 수요가 빠져요. 특히 일자리가 없는 지역들은 수요가 막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방 소멸론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은 일자리가 있는데 대부분 다 제조업 아니면 1차 산업, 농축수산물이거든요. 여긴 절대 인구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대부분 3차 산업 이상, 4차 산업, 뭐 첨단 제조업 이런 것들만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서울 아니면 서울 근교에 있는 경기도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지역들에서 교통망이나 이런 교육 환경이 좀 갖춰진 입지들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아, 네. 그 근거까지 네. 말씀해 주셔서 아마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데 참 참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근거들로 우리 서울시의 집값을 한번 연상해 보면 정말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네. 소위 이제 아파트 가격이 비싸고 네. 그런 조건에서 좀 먼 그런 위치가 상대적으로 또 가격이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도 그런 것들을 좀 반증해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서울 25개구가 있는데 네. 강남구가 제일 비싼 이유는 강남구에 일자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남구 인구는 50만 명, 강남구를 출퇴근하는 인구는 85만 명입니다. 네. 강남구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해요. 그래서 네. 그런 지역들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구가 그런 지역이고 그리고 뭐 여의도, 그리고 뭐 마곡 아니면 상암 DMC 거기는 실제 거기서 거주하는 인구들보다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거든요. 그런 네. 입지 주변은 좋은 거죠. 그렇죠. 최근에 뜨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여의도인데 네. 여의도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군구 단위로 보면 강남구가 제일 많고요. 예. 읍면동 단위로 보면 여의도가 제일 많아요. 여의도 한계동에 20만 개 일자리가 있어요. 근데 여의도에 거주한 사람은 5만 명이 안 되거든요. 예. 어마어마한 곳이죠. 그래서 지금 여의도에 재건축이 최근에 시작됐는데 여의도는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싼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지금 재건축 진행하는데도 그래도 시세가 올라가. 그러니까 여의도 네. 같은 경우는 그 2022년 대폭락장에서도 시세가 안 빠졌거든요. 예. 수요가 많으니까 재건축할 것도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이렇게 메인 일자리 주변에 있는 새 아파트나 새 아파트 될 것들을 공략하시면 되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99%는 그게 안 되실 거예요. 네. 예, 대부분 제 주변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요 지역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 교통망 이어지는 것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지하철이니까 지하철로 한 번에 올 수 있는 입지. 이게 강남구 같은 경우는 2호선, 네. 3호선, 7호선, 9호선이 환승하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라인들
공략해 보시면 좋은데 이것들도 이미 뭐 10년 동안 다 사람들이 학습이 돼 있잖아요. 네. 이미 비싸.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요 지역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새로 생기는 교통망이 있어요. 이제 그런 입지들을 한번 이제 좀 올라가기 전에 공략하시는 전략들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개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초에는 이제 GTX A가 남부 구간이 개통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화성, 동탄, 뭐 용인, 성남 요 지역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이미 그것들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그 지역 호재도 되지만 서울까지 출퇴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11월 달에 GTX A 북부 구간이 개통이 돼요. 그럼 파주 운정, 킨텍스, 그다음에 고양시 덕양구 대곡동, 뭐 연신내 이 주변이 아마 또 시세가 또 올라갈 거예요. 아마 개통되기 전후에서. 그래서 그것들이 알려져 있고 또 숨겨진 노선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숨겨진 노선까지. 네. 대부분들이 이제 GTX에 이제 가려져 있는데 네. 8호선이 연장 개통돼요. 네.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8월 10일 날 개통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암사역까지가 종점이에요. 근데 암사역부터 해서 이제 북부로 연장이 되는데 구리에 3개역, 남양주에 2개역이 더 개통이 됩니다. 네. 그러면 남양주 별내가 종점인데 지금까지 남양주 별내에서 강남 쪽까지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0분 이상이 걸렸는데 네. 20분이면 오거든요. 네. 그럼 거기 남양주 별내 같은 경우는 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 이제 비쌀 거예요. 어. 구리시는 15분 걸려요. 그건 더 비싸겠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새 아파트들 준시주까지는 아마 서울에 있는 웬만한 지역보다 비싸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더 비싸지기 전에 들어가시는 것들도 실거주 목적으로 뭐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너무 좋은 의견이시고요. 네. 뭐 저도 이제 견해를 말씀드려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자산 시장은 올랐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항상 이 플럭추에이션을 그리잖아요. 근데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영의 균형점을 찾아갈 것인지, 네. 아니면 우상향의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플럭추에이션을 그릴 것인지, 반대로 우하향의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을 그릴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견해는 다 다르실 거예요.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아까 여의도 20만보다 많은 25만 5천 명의 구독자분들이 네. 다른 견해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도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올라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부터는 또 이제 그런 시장의 반등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입지일까라는 것을 고민할 때 지금 네. 말씀해 주신 조언이 많이 참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기왕이면 내가 샀는데 그때부터 집값이 떨어졌을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렇죠. 사실 예.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은 정말 전 재산을 거기다가 붓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는 거의 예. 70% 이상의 자산이라고 봐도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경제물이기 예.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말씀하신 대로 산 거보다는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만한 그렇죠. 것들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음. 정말 전 재산을 쏟아 부었고 그 평생 동안 노력해서 일군 재산을 네. 부동산을 갖는 거고, 거기에 대출까지 껴서 보통 하는 구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실 때 기왕이면 샀는데 그때부터 떨어지는 것보다는 샀는데 그때부터 올라가는 그런 게 그렇겠죠. 나은 의사결정이겠죠. 네네. 예,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판단을 하실 때 오늘의 말씀이 좀 참조가 됐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요즘 워낙 청약 열풍이 이제 붐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일종의 패닉 바잉까지도 연결되는 모습이고, 정말 여러 그 청약 분양 어떤 실적들을 보면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도 공유하고 계실 텐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 소개할 때 수요 조사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네. 한 일이 딱 그거였었거든요. 네네. 분양이 될지 안 될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도 거의 매일 말씀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 특히 언론 쪽에서 조금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헤드라인을 잡아야 되다 보니까 과장되게 보통 맞아요. 하거든요. 예, 예. 최근에 이제 동탄에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줍줍이라고 하는데 무순이 네. 청약에 네, 294만 명이 몰렸어요. 네. 한 세대 네. 뽑는데 결국은 이제 화성시에 사는 맞벌이 그러니까 부부한테 갔었는데 네. 분양가가 4억이에요. 분양 4억인데 전세가가 지금 8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매매가는 10 몇 억이 되는 거죠. 아이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만약에 패닉 바잉이라고 이걸 규정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네. 이 패닉 바잉을 누가 만들었느냐? 전 정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싸게 분양한 거잖아요. 네. 시세보다도 거의 3분의 1 가격으로 분양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패닉 바잉을 만약에 나쁜 의미로 유도했다고 하면 정부가 잘못한 것이고요. 예. 충분히 비싸게 팔 수 있는 것들인데 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네. 저는 이 제도를 반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미 없이 싸게 파는 거거든요. 아무 의미 없이. 저는 이것 때문에 결국은 과열된 시장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없는 서울 시장, 그러니까 저는 25년 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서울의 미분양도 많이 봤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잘 나가는 단지들을 최근 10년 거 말고 한 10년 전에는 다 미분양이었었거든요. 네.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자이, 아크로리브 파크 이런 것도 다 미분양이 났던 아파트들인데 네. 미분양이 났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분양가 상한제로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싸게 분양을 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청약에 과열이 된 것은 분양가가 주변에 있는 기존 구축보다 싸게 분양에 책정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반대로 지금 지방은 미분양이 많아요. 네. 많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변에 있는 구축보다 비싸게 분양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구축이 입주가 좋으면 이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구축에 대한 시세가 올라올 때까지 미분양이 해소가 되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이건 저는 경제 원리로 가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한 2천 건 가까운 프로젝트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네.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비싸면 안 삽니다. 그렇-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패닉 바잉을 할 수가 없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 것들에서는 보수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싼 것들은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집은 묻지마 투자를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분양가 상한제 부분들을 좀 없애게 되면은 비싸게 분양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당 1억에 분양해서 미분양이 나면 거긴 평당 1억이 안 되는 적으로 그냥 분석을 하면 되는 것들인데 네. 지금은 평당 지금 펄악 지금 반포 같은 경우는 평당 1억 3천이 넘어가는 지역인데 5천만 원에 분양을 시키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당첨되자마자 2배를 버는 장사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원펜타스 분양했는데 20억 로또예요. 이런 것들은 패닉바잉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당첨될 수 있는 분들은 다 달려드는 것들. 그러니까 그렇죠. 평소 때 청약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투자 목적으로도 오게 되는 거예요. 수요를 막 창출을 해내는 거죠. 네. 실거주 목적으로 아마 청약 제도가 만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 그래서 정책의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패닉바잉 차라리 그냥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고 경제 논리대로 그냥 비싼 데는 비싸게 싼 데는 싼 데로 분양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게 미분양이 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요. 건설사들이 알아서 분양가를 낮춥니다. 네. 지방은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할인 분양도 하고 그다음 분양가 책정할 때는 더 낮게 분양을 하고요. 지금 대구나 부산이나 지방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작년에 수성구에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굉장히 미분양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분양가가 비쌌어요. 2021년도까지 시세가 높다 보니까 분양가가 비싼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는 굉장히 좋은 입지니까 비싸게 분양해도 돼라고 했는데 다 실패했죠. 네. 결국 그래서 막 25% 할인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 할인을 하니까 그다음부터 미분양이 없어졌어요. 그럼 거기 지금 할인된 가격이 대구 수성구의 시세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경제 사회에서 소비자들이 의사결정 해주게 하는 형태들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서울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분양가 통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 서울은 제가 청약을 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조건이 되시는 분들, 가점 네. 높으신 분들은. 왜냐하면은 서울의 그 입지에 그 새 아파트를 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저는 이제 이 제도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올바르지 않은 제도이긴 하지만 수혜자니까 받긴 받아야죠. 그렇게 좀 말씀을 정리해드리고 싶네요. 네. 네.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좀 시장을 보는데 그 시장을 봄에 있어서 네. 저도 이제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은 저는 이제 거시경제 쪽으로 네. 하니까 네. 가격을 전망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숙명입니다. 아, 그렇죠. 하셔야죠. 예, 네. 가격을 전망하고 항상 하는데 이제 떨어질 국면에는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또 오를 때는 오를 거라고 전망하고 0.01% 오르는 것도 상승이냐 하락이냐 했을 때 상승으로 전망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네네. 근데 지금 이제 강보합장으로 1년 전에 전망을 했었고 그 전망을 아직까지도 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가격을 전망할 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거든요. 네. 예, 거시경제적으로도 보고 수급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정책 제도적 여러 가지를 봐서 가격을 전망하는데 이 실물 경제적으로 어쨌든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장기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저는 설명드릴 때 그 실물 경제적 그 하나의 경로를 설명드린다면 어쨌든 그 신축 선호 현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너도 나도 신축을 선호하거든요. 근데 신축을 선호하는데 그 신축 아파트는 통상 비싸진 시멘트 가격이 반영된 비용, 그렇죠. 비싸진 철근 가격이 반영된 비용, 비싸진 인건비가 반영된 비용이지 않을까. 비싸진 가전이나 각종 가구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아파트의 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시스템 에어컨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비싸진 물가가 반영된 그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고, 근데 그 신축 아파트를 너도 나도 선호하니까 그 신축 아파트에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하고 들어갈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지니 계속 인플레이션 현상 속에서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는 구조고, 장기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구아파트보다 신축으로 수요가 더 몰리니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물가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상 네. 물가 지표로 봤을 때, 물가 지수죠. 지수로 봤을 때 전년보다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IMF 외환 위기 때나 글로벌 금융 위기 때나 팬데믹 경제 위기 때조차 전년보다 물가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물가 상승률이 다 0% 이상이에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이런 흐름을 그리지만 어쨌든 우상향해 왔다는 것은 신축 선호 현상을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실 때 지금의 어떤 분양의 뭐 정말 뭐 로또 청약이다 하는 그런 열풍이 부는 것도 일조하는 현상이지 않을까라는 또 그림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과 함께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워낙 이제 데이터를 많이 분석하시는 연구원이시지만 또 동시에 이제 현장을 좀 잘 아시잖아요. 네. 현장 분위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데이터로 많이 보지만 현장을 통해 느끼는 최근의 어떤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어떤 상황이라고 혹시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거래량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래량이 많다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느낌이신지 네. 그런 중개 거래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 집을 사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계약하러 갔는데 갑자기 현장에서 300만 원 올리고 3천만 원 올리고 2억을 올리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강동구가 거래량이 되게 급증을 했어요. 네. 지금 현재는 강동구가 거래량이 제일 많은데 아파트 숫자는 뭐 송파구나 강남구나 노원구가 훨씬 많은데 지금 강동구가 거래량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강동구에 아마 신축 혹은 중신축이 많은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신축에 현황 현상이도 되기도 하고 강남의 대체 수요지도 할 테니까 줄을 서서 예약을 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집주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냥 대충 내놓은 가격에 내고 안 하고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20팀이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가격에 계약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2억을 올려요.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네. 좀 더 기다리겠다 하는 것들. 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로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지금 집을 보러 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원래 처음에 내왔던 호가보다도 더 올리는 경우도 종종 많고. 그래서 이제 이거 실제 사례인데 어저께 제 후배가 집을 보러 갔는데 네. 갑자기 3천만 원을 더 달라고 하더래요. 뒷팀이 3천만 원 더 내겠다고 집 보러 오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거기서 바로 집도 안 보고 계약을 했대요. 그렇구나.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런 시장에서는 3천이면은 이게 뭐 20억 되는 집에서는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거 바로 놓칠 거예요 아마. 예. 왜냐면 앞팀이 있기 때문에 뒷팀이 계약을 바로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또 아파트라고 하는 게 이게 공산품이기 때문에 특히 신축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하자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신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집도 안 보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현장인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만 안 올라요.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전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은 투자하신 분들인데 제일 곤란한 경우가 뭐냐면은 이제 투자할 것들을 정리하는 경우나 그리고 또 임차인이 나서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야 되는데 역전세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투자자들이 돈을 쌓아두지 않아요. 보통 전세를 받아서 그 돈으로 또 다른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전세 받아서 또 전세금을 내주거든요. 이런 구조가 대부분일 텐데 현찰이 발리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역전세가 몇 천씩 난 세대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서울도 있어요. 경기도도 있고 지방은 또 너무 많고.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 내 생돈을 넣어야 되는데 생돈이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세입자들한테 나몰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애환이 있는 현장들도 있고 이건 통계에 안 나온 얘기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역마다 이게 조금 이렇게 그 처음에 의도했던 계약, 처음에 그 호가로 내놨던 가격보다 올라가는 현장도 있는 반면 역전세가 나거나 아니면 집이 안 팔리거나 지금 이걸 잔금을 치고 딴 데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 속이 타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섞여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것들을 보면서 그 지역이 지금 어떤 상태구나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꾸 이제 지방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릴 텐데 서울은 지금 작년에 일단 상급지가 먼저 올랐고요. 네. 통계에는 아마 올해 올랐다고 떴을 거예요. 근데 작년부터 이미 작년 4월 달부터 움직였습니다. 전세는 이미. 네. 그리고 올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1, 4분기에는 그 강남 3구, 용산구 바로 밑에 있는 뭐 마포, 성동, 강동, 동작구 이런 지역들이 움직였었고요. 지금 뭐 은평구, 뭐 그다음에 동대문구, 강북구, 성북구 이런 데가 움직이고 있고 아마 이제 하급지라고 하는 금천구나 도봉구는 연말까지 움직일지 않을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게 상황인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뉴스에서는 다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서울에서도 하급지나 지금 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역전세 나가 있고. 근데 서울이 이 정도면 지방은 상급지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기도 붙어 있어. 그래서 하급지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한 시장인데 도대체 우리한테는 언제 이 봄이 오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투자 수요층들이 가면은 갈 수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자체로는 수요가 증가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층들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려운 지역들도 있다. 그래서 지방도 지금 실수요층들이 좋아하는 상급지 갈아타기, 상급지나 상급 상품들은 거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방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무조건 여기가 좋기 때문에 여기 오를 거야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들보다는 실제 현장에 가보셔갖고 중개업자들이 그건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역전세가 있는지. 돌려줘야 되는 분위기인데 매매가 있을 때 거래는 잘 되고 있는지 네.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신다고 하면은 지역의 현장 분위기도 좀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너무 말씀 좋습니다. 지금 네.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 네. 지표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좀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소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특히 강동구 같은 경우는 네. 뭐 거의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네. 근데 반면 어떤 지방의 하급지 같은 경우는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만큼 지역 간의 불균형. 저는 이 불균형한 것을 저는 탈동조화라고 썼었거든요. 그 예, 자리에 맞습니다. 책에도 출연했을 나왔던 때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의미를 부여했었는데 네. 지금 그런 국면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 말씀처럼 입지를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는 입지를 선택하는 것, 지역을 네. 선택하는 게 참 중요한 순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말씀 속에서 제가 어떤 걸 좀 캐치했냐면요. 네. 가격이 오르는 현상 혹은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말고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 체감이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실까 해서 네. 말씀을 첨언을 좀 드려본다면 가격이 떨어질 때는 그 이유는 급매물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급매물이 대대적으로 나오면서 왜냐하면 부채는 이만큼 끌어뒀었는데 뭐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급하게 정리를 해야 될 때 네. 급매물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급매물을 소화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급매물이 나왔는데도 수요가 없다면 계속 더 급매물이 급급매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현상에서 가격이 조정되는 거고 급매물이 나왔는데 바로 대기 수요가 있다. 혹은 급매물을 굳이 내놓을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급매물을 안 내놔요. 매물로만 내놓은 거죠. 쉽게 그렇죠. 말하면. 네. 그러면서 수요가 이만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 구간에는 소위 그중에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죠. 일종의 경매가 되죠. 그렇죠. 예. 그게 일종의 음. 급매가 발생했다가 급매가 사라지는 구간. 그 구간이 부동산 현장에서는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지 않나 하는 해석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좀 어떤 100% 공감하고요. 아, 그러세요? 예, 근데 이제 하나만 좀 이제 네. 조금 확인해 보실 게 뭐냐면은 네. 이 얘기는 제가 언론에서 나가면 드리는 말씀인데 영끌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 층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없어요. 그건 제가 영끌이 확실- 많지 않다. 예, 예. 그 예. 무슨 얘기냐면은 많은 분들이 30대 분들이나 40대 초반, 30대들이 집을 사면 영끌이래요. 그렇게 그냥 누명을 씌웁니다. 아. 왜냐하면은 30대들이 무슨 돈이 있어.
언론에서는 그렇게 포장을 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30대가 살면 그냥 연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연끌을 했는지 아닌지를 따져보지 않고 그냥 네. 연끌입니다. 근데 지금 급매물이 나오는 대부분 케이스는 대출을 많이 끼고 사서 부담스러워서 물건 내놓는 게 아니라 네. 이사 갈 때가 돼서 내놓는데 집이 안 팔리니까 싸게 내놓는 것뿐이에요. 그렇군요. 연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연끌을 한 사람들이 있겠지. 근데 비율로 따지게 되면 저는 1%도 안 될 것 같아요. 현장에 연끌을 한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집을 사는 사람 2022년도에 대하락장이었잖아요. 2022년도 4사분기, 2023년도 1사분기에 어떤 사람들이 집을 팔았냐면은 이사를 꼭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뭐 직장 때문에 아니면 애들 학교 때문에 아니면은 지금 집을 분양받았는데 이걸 팔아야지 갈 사람들. 이거 안 팔면은 잔금을 못 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팔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들을 싸게 파는 것들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은 봐라 2021년도에 샀던 사람들 다 망한 거 아니냐. 2021년도에 샀던 사람들은 2022년도에 팔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그렇네요. 2022년도에 파는 사람들은 2010년도 전에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세가 차익이 많이 발생했어. 네. 그러니까 지금 꼭지에서 못 받았을 뿐이지 80% 수익은 나고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다른 개념이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30대들이 연끌하지 않고요. 더 똑똑합니다. 근데 30대들이 집을 어떻게 사냐면은 연봉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PIR 개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소득을 몇 년 모아야지 집을 네. 사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선주에서는 안 쓰거든요. 네. 안 쓰는 이유가 집값의 스펙트럼이 너무 커. 예. 비싼 집은 너무 비싸고 싼 집은 너무 싸가지고 얻다가 평균은 의미가 없어요. 평균 집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싸거나 비싸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대기업 최근에 나왔던 거 현대자동차 그리고 무슨 건설회사 초봉이 9,500이에요. 초봉이. 네. 그 맞벌이 하게 되면 2억이잖아요. 네. 예. 2억이면은 PIR 10년만 해도 20억이 돼요. 네. 맞죠? 예, 그러네요. 근데 20억이면은 20억짜리 집 사면 안 돼요? 되잖아요. 네, 되죠. 예. 그러니까 예. 대출 10억 받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은 대출 10억 받으면은 연 이자가 아마 400 정도 되는 그러면 이 사람들 연봉으로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걸 연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저는 젊은 사람들이 집을 샀다고 30대가 집을 샀다고 연끌이라고 가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들은 집을 팔지 않아요. 네. 나중에 갈아타기 할 때나 팔 겁니다. 그게 10년 후란 얘기고요. 그래서 그 연끌에 대한 부분들은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대부분 급매로 파는 사람들도 손해를 보진 않아요. 네. 10년 전에 샀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단기 투자로 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서울은 없고요. 서울은 단기 투자로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야. 이게 거래 비용이 너무 커요. 네. 예, 일단 취득세 중과도 있고 보유세, 양도세 중과가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 지방에 싸게 갭 투자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손해보고 팔 수 있죠. 근데 이건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단타는 손절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손절매를 하는 단기 투자자들, 부동산도 있습니다. 그거와 자기 마련, 다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이 집 사는 것들은 분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너무 말씀 감사하고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좀 정리하면서 네. 저도 첨언을 좀 드려본다면 네네.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21년 끝자락에 연끌했던 사람들이 22년, 23년에 투매하는 것이다. 네.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그렇죠. 뭐 일부 그런 비중도 있겠지만, 단타 치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렇죠. 있겠지만 네. 그게 대부분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이다. 1%도 안 돼요. 예, 그건. 그런 네. 의견을 저도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해주신 뭐 이렇게 견해들 중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는데 네. 특히 PIR 개념 그리고 30대를 연끌이라고 규정하는 거 그게 이제 언론에서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네. 언론에서 30대가 연끌이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연끌의 개념은 쉽게 말하면 과도한 부채에 의존해서 집을 산 사람을 연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거시경제로 봤을 때 채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 집을 보유할 경우 그게 연끌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근데 연끌이죠. 채무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가장 유명한 게 DSR이에요. 네. 분모의 소득을 놓고 음. 분자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을 그쵸. 놓는 거예요. 근데 30대의 경우 밑에 분모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에요. 30대, 40대. 그렇죠. 그렇죠.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대적으로 60대, 70대의 경우에는 그러네요. 그 소득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낮은 계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금 상환액, 네. 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모가 중요한데 그러네요. 장기적으로 이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유지되느냐,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계층을 구분해 본다면 네. 굳이 구분한다면 3, 40대인 거지. 그러네요. 역설이네요, 완전히.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러네요. 말씀 속에. 역시. 그래서 너무 네. 30대가 샀다. 무슨 돈이 있어서 샀느냐 하면서 영끌이라고 너무 심하게 너무 무책임하게 규명해 놓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맞습니다. 듭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체 평균으로 보면은 30대가 아무래도 자산이나 소득이 적은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은 애들이 어떻게 이걸 사냐 이건데 30대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들이 사는 것뿐인데, 그러니까 집을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30대 반도 안 살 거예요. 반의 반도 안 살 텐데 그렇죠. 일부 사는 사람들이 그냥 전체 평균으로만 계산해 버리니까 그냥 무리하게 사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어찌 보면 배아파하는 사람들이 그냥 저는 누명을 씌운 거라고 생각해요. 의견. 쌤통이다 이런 거죠. 아,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시장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들여다봄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조합해서 네. 여러분들이 정말 소장님의 의견, 저의 뭐 얄팍한 의견, 아유, 혹은 무슨 말씀.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조합해서 더 나은 쉽게 말하면 김학렬 더하기 김광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여러 가지 견해들을 혹은 또 아직도 일시적인 상승에 그치지 않는다. 다시 장기 하락 시장이 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근거도 그럼요. 역시 네. 한번 보시면서 네. 여러분들이 정말 균형된 시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제가 좀 네. 말씀 더 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균형된 시각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세요? 그건 네.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균형된 중간은 의미 시각은 없어요. 예, 필요 그냥 없다. 살 거면 살 얘기를 들어야지 팔란 얘기를 왜 들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다만 내가 샀을 때 말씀하신 대로 손해를 덜 볼까, 이익을 볼까를 고민하면서 사야지 사지 않을 거를 고민하면서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뭐 다양한 의견을 듣는데 저희는 교양 방송이 아니라 내 집 마련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목적 의식을 갖고 공부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또 제가 반문을 하면 네. 이제 그걸로 이제 토론이 진행될까봐.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저의 네. 의견은 뭐 그냥 가볍게 답변 드리면 어쨌든 살지를 판단하신 분들은 소장님의 의견을 듣는 게 맞죠. 근데 살아야 될 지금 사야 될 시점인지 아닌지를 아직 판단하지 못하시는 분은 또 여러 근거들을 좀 조합해보고 이게 가장 타당한 시나리오겠구나라는 것을 장착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예, 네. 그런 의견입니다. 네, 아마 그럼 늦을 거예요. 그러면 늦을 수 있다. 예. 그거는 이제 김학렬 소장님의 경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늦을 수 있다. 아, 좋습니다. 네, 이건 그런 뭐 의견입니다. 김학현 소장의 의견일 뿐입니다. 멘트 나가면 될 것 저의 같아요. 의견과는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제가 항상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거냐. 저도 틀릴 수 그럼요. 있으니까 네. 이런 의견들도 우리가 고루 여러분이 장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분들 중에 대부분은 주저주저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1주택자들은 그래도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음 의사 결정할 땐 좀 빨라져요. 그렇죠. 그 투자자들은 또 압도적으로 빠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같은데 조언할 때는 1주택자들은 투자자처럼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많이 앞서가야 되니까 베팅도 네.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베팅할 때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에 예. 위험한 것들은 안 하거든요. 무주택자들은 1주택자들 하는 거 따라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근데 무주택자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대출 받는 것 자체부터 겁이 많으세요. 대출 받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저도 그랬거든요, 솔직히. 예. 제 부모님도 그러셨고. 근데 대출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받으면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똑같은 집을 사더라도 대출을 안 받고 사면은 20평대 가는데 대출 좀 받으면 30평대 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지역은 30평대가 훨씬 더 나중에 시세가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결정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많은 분들 만나면은 대부분 그 집을 사고 후회하시는 분들의 가장 99.9%의 후회가 뭐냐면요. 더 좋은 곳 살 거예요, 항상. 그런. 예, 항상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은 과감하실 필요도 있다. 특히 네. 나이가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 먹고는 실패하면 안 되겠지만 그때는 시행착오 겪어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행착오 겪을 것 때문에 뭐 주저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어요. 좋은 예, 너무 좋은 견해이십니다. 네네.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요. 어쨌든 현재 거래량이 이제 증가하는 추세 하에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22년, 23년 또 24년까지 한 3년 정도를 이렇게 규정 지어놓고 보면 거래량이 가장 많은 국면인 건 사실입니다. 예. 다만 20년, 21년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더 많은 건 아니죠. 20년보다는 적어요. 그렇죠. 예, 그거보다는 적으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거래량을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지.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네. 이 조정장 중에서는 가장 많이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고 네. 그렇다고 20년과 같이 소위 상승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시장일 때와는 거래량이 그거보다는 좀 적은 느낌. 이런 흐름을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024년도 7월, 8월 지금 8월인데 8월 현재의 거래량은요.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3년 동안 거래 못한 것들이 한 해에 좀 쏟아지고 있는 것들이어서 조금 네. 오버된 경향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사 가셨을 분들이 3년 동안 이사 못 갔다가 지금 이사를 가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사를 충분히 가셨다고 생각이 되면은 거래량이 좀 줄 수 있어요. 네. 지금 투자 수요층이 들어온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싸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싸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사를 가야 되니까 싸지 않은 금액을 감수하고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정도 전후에서 그냥 갈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혹시 정책적인 변화가 있게 되면은 지금 제가 가끔 공공 세미나 가서도 제안을 드리는 것들이고 지금 이제 정부나 정치하시는 분들도 의견도 같으신데 서울 위주로 한 지역들은 조금 이제 지금 거래량도 많고 과열된 느낌이 들고 지방은 거의 죽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책이 나오더라도 예전에는 다 일괄되게 나갔었는데 투 트랙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방은 활성화 정책 그리고 서울 수도권은 이제 서울을 위주로 한 것은 또 지금 그냥 스탠스 그대로 가는 정책들로 나눠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서울은 지금 거래량에서 뭐 등락이 좀 있을 것 같고 지방은 거래량이 조금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방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투자 수요층을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긴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될 방법이 없거든요. 지방은 자체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줄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지방은 거래량이 좀 늘 수 있고 지방은 지금부터 거래량이 더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등락이 있을 것 같고 지방은 좀 늘 수 있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 네. 책의 저자로서 여러 가지 어떤 시장, 지역별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뒷받침해 줄 만한 말씀을 주셔서 네. 우리가 시장을 판단하는데 참 참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시장을 봤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이라고 한다면 한 10년은 놓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10년을 놓고 한번 생각했을 때 인구라는 단어를 많이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전망서에다가 말씀드렸었던 근거는 그 인구 감소라는 현상이 서울 혹은 수도권 혹은 한국 전체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면서 그래서 더 이 20년에서 24년까지의 이상한 경제를 만났거든요. 우리가 20년부터 24년 올해까지 이상한 경제를 만났는데 그때 이상한 경기적인 현상을 만났는 이벤트를 만났는데 또 우리 한국의 고질적인 구조적인 변화도 만난 거예요. 인구 감소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시장을 이렇게 뒤틀어지게 만드는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비수도권 중에서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의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일자리도 뒷받침이 안 되고 인구의 유입도 뒷받침이 안 되고 거기서 이제 소위 폐가가 발생은 하는데 그 폐가에 들어오는 계층은 없으니 가격이 반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뒤 집값을 좀 봤을 때 이런 서울 수도권 혹은 지방을 구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시장을 정의를 해야 될지 네.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참조가 될 만한 좀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지역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이런 지역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좀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저도 박사님 의견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제가 제일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지방에도 사람들이 살아야 되고 네. 계속 사실 분도 있고 평생 사셔야 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한테도 아마 참고가 될 만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네. 합니다. 일단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일자리에 대해서 이거 지속 가능한 뿐만이 아니라 과연 몇 명이 일을 하고 그 일하는 분들의 가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그 남의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종시, 그러니까 우리 아마 여러분들 생애에 처음 보는 신도시가 세종시였을 것 같아요. 허 벌판에다가 도시 계획을 하고 집을 만들어서 뭐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 기획을 해서 만든 세종시일 텐데 세종시가 처음에 인기가 되게 없었어요. 네. 2011년도에 출범을 하는데 인구가 아마 11만으로 출범을 했을 겁니다. 그것도 네. 뭐 세종시 인구가 아니라 영기군이라고 하는 그 전에 지금 없어졌어요. 네. 영기군, 그다음에 뭐 청주, 대전, 뭐 일부 지역들 인구까지 해서 11만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천마을이라고 하는 단지가 2011년도에 이제 입주를 하는데 평당 580만 원에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분양가인데 네. 완전 미분양, 아무도 분양을 안 받아. 심지어는 세종시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분양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종시는 다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근데 지금은 세종시가 넘버 2예요, 대한민국에서.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자리가 확실했고 그리고 그때는 기반시설이 하나도 없었는데 병원도 들어가고 뭐 주유소도 들어가고 마트도 들어가고 학교 들어가고 학원가도 있고 상업시설도 생기다 보니까 깔끔하고 좋은 도시가 된 거예요. 명품 도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세종시에 근무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세종시를 에워싸고 있는 청주, 그다음에 대전, 천안, 공주에 있는 사람들도 일로, 그러니까 일은 대전이나 청주나 천안이나 공주에 사는데 세종시 살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생긴 네. 거예요. 네. 살기가 좋으니까. 맞아요.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자리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일자리 주변 출퇴근할 수 있는 여지가 중요할 것 같고 이런 생활하기 편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들은요. 지방이라 하더라도 저는 살아남을 것 같아요.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38만이 됐는데 세종시 도시기본계획 2030을 보게 되면은 56만이 돼 있고요. 2040을 보게 되면 85만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80만까지 간다고 하면 절반도 안 온 겁니다. 그럼 세종시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자리하고 인프라가 점점 더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중초반인 거예요. 그럼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굳이 드리는 이유는 지금 솔직히 서울로 몰려드는 수요가 너무 과열이 돼 있어요. 네. 서울만 살아남을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산, 대구에 계신 분들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서울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저기 압구정 이런 데인데 거기는 다른 데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못 들어옵니다. 다 정리해야지. 네. 여기 압구정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 다 정리하고 왔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거래가 대구 분들, 부산 분들이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다른 쪽에 아파트 소유를 안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지금 자기 쪽은 희망이 없으니까 여기다 SS를 파킹하겠다는 얘기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 분들이 많다고 보니까 그런 좀 돈이 많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돈이 좀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자기 지역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도봉구나 노원구나 금천구에 있는 아파트도 새 아파트면 갭을 끼고 살려고 좀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저는 세종시 사례가 되게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세종시뿐만이 아니라 부산이나 대구나 울산이나 광주나 뭐 대전에서도 충분히 미래 수요가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구는 줄 거예요. 주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지방은 대부분 다 인구가 확실하게 줄고 있는 지역은 제조업이나 1차 산업 베이스인데요. 네. 이미 광역시급들은요 3차 산업 위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울산 정도 빼면은요 대표적인 산업이 없어요. 대표적인 산업이 그냥 사람입니다. 예.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100만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사람만 살아도 돌아갑니다. 학교도 필요하고 상업시설도 필요하고 오피스도 필요하고 관공도 필요하니까 그런 지역들은 끝까지 남는 것들이거든요. 거기다가 학군도 좋고 그런 지역들 뭐 수성구라든지 뭐 부산의 뭐 해운대구, 수영구 이런 데들은 망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히려 이렇게 서울의 수요가 한시적으로 몰릴 때 저는 이것도 하나의 유행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또 다시 지방이 또 터닝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모든 지역이 다 오르고 다 내리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조정될 때 지방의 양질의 입지로 상급지 갈아타기 하시는 전략들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그냥 무조건 서울이 좋다고 자기는 지방 출신이고 지방에서 평생 할 거면서 서울에 모르는 지역 투자하시는 것들보다는 지방의 확실한 지역들을 투자하시는 게 전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제안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특정 부분 서울이 너무 과열된 부분이 있다. 묻지마 투자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그런 네.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의견 주셨고 그런데 서울이 아닌 지역 중에서도 이런 지역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근거들이 뒷받침될 그렇죠. 때 네. 특히 일자리와 그런 것들을 네. 가지고 근거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씀을 경청했는데요. 오늘 정말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 내 집 마련이라는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오늘의 말씀이 참 참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초대되신 소감 말씀 여쭙고 마무리할까요? 농담처럼 얘기는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영끌 5족의 대장이에요. 그렇습니까? 아시겠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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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는 영끌하라고 강요한 적은 없지만 네. 사회적인 평가가 그냥 김학렬 맞아요. 소장은 빠숑이라는 사람은 상승론자고 어. 무조건 다 좋다고 하고 무조건 사라고 하고. 근데 그렇게 제가 25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말씀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들 때문에 그냥 영끌 5족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해프닝 같은 발언이 나왔었는데 거기서 제가 대장이에요. 네, 대장인 이유가 나이도 제일 많고 제일 오래 활동했고 예. 제일 많이 뭐 어떻게 보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애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예. 딱 기분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들이었었고요. 예. 그만큼 그냥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인데 제가 영끌 5족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집 마련을 빨리 하라는 말씀을 제가 끊임없이 강조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1년도 대폭등장에서도 사라고 말씀드렸고 2022년도 대하락장에서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내 집 마련이었어요. 예. 투자는 알아서 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결국은 보금자리 하나는 있어야지 나중에 좀 뭔가 내가 잘못됐을 때 기댈 만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보금 뭐랄까 하나의 좀 보금자리 예. 방패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국민연금 갖고 못 사실 거잖아요. 나중에 다른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그러면 주택연금 받을 수 있는 주택 하나 남겨주자는 그런 차원이었던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젊은 친구들이 지금 이제 부정적인 콘텐츠를 보고 부정적에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내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같이 그냥 뭐 주저앉거나 안 되는 것들을 바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콘텐츠보다는 부정적인 하는 콘텐츠의 조회수가 더 많거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해법을 좀 제안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늘 내 집 마련 캠페인을 하면서 강남을 사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비싼 이유에 설명을 드린 것들이지. 저는 서울을 살 경제적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경기도 인천에서 시작하셔도 돼요.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네. 경기도 인천에서 시작을 해도 충분히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갈아타기를 하면은 강남까지도 갈 수 있고 서울에 또 양질의 입지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시작은 돈이 없으면 경기도 인천에서 10년 후에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입지 선택하자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 뭐 8호선 라인들, GTX 라인들 이런 지역들은 지금 굉장히 저렴하지만 서울의 반값도 안 되지만 나중에 그것들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서울에 한 반값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의 하급지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이고 그렇게 단계별로 상급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30대부터 내 집 마련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고 그 시작이 경기도나 인천부터 하셨으면 좋겠다. 서울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서울부터 하시면 돼. 근데 대부분의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실 분들의 90%는 안 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3억밖에 없어요. 3억도 괜찮아요. 충분히 많은 돈이거든요. 5억이면은 경기도에서 되게 좋은 집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시작하셔갖고 상급지로 갈아타는 좀 발전적인 자산의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게 소감 말씀도 그 마음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까지 이제 끌어내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오늘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대주제를 놓고 여러 가지 견해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많은 구독자분들께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원칙 이 책에 많은 또 구체적인 노하우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놔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 한번 클릭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네. 이상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